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접어든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이번에 제 위로 새형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을 때 새형님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행동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말을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따돌림을 처음으로 겪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시모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는데요. 평소에 당뇨병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근감소증까지 심해지면서 좀처럼 몸이 회복이 되지 않으셨어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몸에 즉각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죠. 근력까지 떨어지시다 보니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만 해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의사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시모는 좀처럼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식구들이 시모를 신경 써드려야 했는데 아주버님들과 다르게 새형님은 오로지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저에게 전부 맡겼어요. 평소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앞에서 도와주는 척 하더니 눈에 벗어나기라도 하면 하던 일에서 아예 손을 떼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주말에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식사 준비를 한창 하던 도중 새형님들이 또다시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을 털어 버리더군요. 그리고 막내인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며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형님들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같이 일을 도와야죠. 저 혼자 하면 저녁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동서가 손이 빠르잖아. 그리고 저녁마다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 보니 음식 솜씨까지 좋아서 어머님이 동서가 해준 음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어차피 좋은 말도 못 듣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서가 알아서 음식 준비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막내 동서가 공식 식모잖아요. 얼마나 일을 잘해요? 며느리로 정말 잘 들어왔다니까요. 묵묵히 할 일만 하니까 잔소리 안 해도 돼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봤을 때 요즘 막내 동서가 불만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렇게 되시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한마디만 해도 인상부터 쓰는데 형님들이랑 내가 언제까지 동서의 버릇없는 모습을 봐줄 것 같아?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형님들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저만 항상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막내면 일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그럼 동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먼저 들어오지 그랬어. 그럼 동서가 생각하는 부당한 대우도 받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런 말 할 시간에 음식 다 준비했겠는데? 새 형님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화가 끌어올랐지만 시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분위기도 안 좋은데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땀 흘리면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 세 형님들은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맛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맛보던 형님들이 어떤 음식은 짜고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오늘따라 음식 맛이 형편없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어요. 첫째 형님이 한마디 꺼내자 둘째, 셋째 형님까지 모두 덩달아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퍼붓고 있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세 형님들한테 한마디 하려는 순간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신 시모가 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곤 버럭 화를 내셨고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팡이를 하늘 높이 올리시더니 세 형님들의 머리를 한 대씩 쥐어 박으셨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시모가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막내 며느리는 땀 흘리며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셋이 앉아서 만들어 온 음식 주워 먹고 있어?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동서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보여서 잠깐 앉아있던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좁은 주방에 넷이나 북적거리면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수나 있겠어요? 동서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머님한테 오해를 풀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는데 제가 무슨 설명을 더 해드리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었어요. 2년 동안 형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어요?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온갖 잡일은 저에게 전부 다 시켰잖아요.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일을 제기하니까 저를 따돌리시면서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그래도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너희들은 막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모질게 하고 싶니? 큰 며느리 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 손이 사람이면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막내 동서가 처음부터 저희들한테 잘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챙겨주는데요?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저희가 열심히 해도 항상 불만만 늘어놓으시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잘했다면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쩜 셋 다 똑같이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건데 애들도 아니고 당장 안 일어나? 시모는 들고 계신 지팡이를 힘겹게 휘두르시면서 주방에서 난리를 치셨어요. 세 형님들은 지팡이에 맞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었죠. 주방이 시끄러워지자 시부모님 안방을 구조 변경을 하던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모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에 놀라서는 급하게 말리면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족들 모두가 세 형님들의 행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듣게 되신 시부는 화가 나셨는지 한마디 하시게 되면서 형님들의 잘못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안은 조용해졌고 모두가 공평하게 집안일을 함께하게 되었죠. 세 형님들한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만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으로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형님들은 좋은 관계로 지내겠다는 시부모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어기고 말았어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이 시모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 잠깐 외출을 하게 되었고, 시부는 시모와 함께 마을에 있는 공원으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으셨어요. 얼마 전에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세 형님들과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첫째 형님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를 감지한 저는 시선을 회피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 대파가 담겨있던 소쿠리를 제 머리 위로 뒤집어 씌웠어요. 내가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동서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집안 분위기 만드니까 좋아? 우리가 맨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냐고. 막내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얼굴 볼 때마다 동서한테만 일을 몰아줬어? 가뜩이나 어머님이 우리 셋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동서 덕분에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칫밥 먹고 있다고. 늙은이들만 아니었어도 동서는 나한테 바로 머리채 잡히고 걷어차였을 거야. 요즘 아버님까지 동서 편을 들어주니까 아주 기가 살아서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나대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시부모님이 지켜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 누구랑 더 오래 있게 될까?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인생은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랬어. 동서는 지금 상당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어머님은 이제 얼마 못 살아. 나이도 많은데다가 당뇨에 근감소증까지 생기셨으니 말 다 했지. 한번 시작된 병은 멈출 수 없는 거라고. 당뇨가 얼마나 많은 합병증을 가져오는지는 동서도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지 못하는 어머님한테 투자하지 말고 어느 길을 택해야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될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고 그때 돼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삶이 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잘 판단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형님들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어머, 내가 봤을 때 동서가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지 그래?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야. 쓸데없이 객기 부리지 말고 앞으론 조용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 자, 이건 첫째 형님이랑 둘째 형님이 동서한테 주라고 한 거거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시부모님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주길 바래. 무슨 말인지 알지? 벌어먹고 살겠다고 식당에서 시간제 일까지 하고 있는데 형님이랑 내가 일감 몰아주면 또 한마디 나올 것 같아서 일당 넣어놨으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서둘러 음식 준비 끝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면 시간제 일당보다 훨씬 센 거 알지? 알아들었으면
9만 원 가방에 넣어놓고 그 성격 더러운 노인네들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도록 해. 동서도 앞으론 우리 편이 돼야 하지 않겠어? 정말 가지가지하네요. 누가 보면 제가 돈독이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요. 더 이상은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저 혼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주방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형님들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노인네라뇨. 아무리 앞에 안 계신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주버님들은 도대체 형님들과 왜 결혼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시부모님께 노인네라고 막말까지 뱉는 것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뻔히 보이네요. 어차피 시부모님께서 나중에 세상을 떠나시면 형님들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제가 아버님 댁에 왜 오는데요? 저에게 항상 잘해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지. 형님들한테 시달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똑바로들 행동하세요. 아랫사람한테 본이 돼야죠. 그리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9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를 셋째 형님한테 다시 돌려주는 순간 뒤에서 첫째 형님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면서 제 머리채를 손으로 휘어 감았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발버둥을 쳤지만 머리카락을 휘어 감은 상태에서 끌어당기다 보니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첫째 형님은 앞뒤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했고 뒤이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도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다면서 제 머리를 한 움큼씩 잡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터라 양손으로 세 형님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댔고 좁은 주방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며 서로 뒤엉켜 굴러다니게 되자 주방에 있던 식기들이 전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셋째 형님이 헝클어진 머리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뭔데? 잘 지내던 집안에 들어와서 초를 치는 거야? 너만 아니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냥 시키는 거 묵묵히 하면 되는 거지. 왜 토를 다는 건데?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봤어? 상사가 일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집안에서도 서열이라는 게 있는 거야. 동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시켰다고 집안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망쳐놓는 건데?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다고. 오늘 아주 끝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만 좀 설치고 조용히 지내. 제가 왜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지. 형님들이 시키는 거 하려고 그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저를 기죽여서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평생 그렇게 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저는 제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라고요. 형님들도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집안을 무너뜨리는 건 제가 아니라 형님들이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세 형님들을 뿌리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9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어 형님들의 면상에 뿌려 버렸어요. 서로가 한데 엉켜 한바탕 난리를 친 상태라 체력이 다 떨어져 거친 숨을 내쉬면서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식탁에 올려져 있던 제 가방에서 전화가 울렸어요.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의 전화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의 한마디에
새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되냐며 물어보시자 대충 상황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잠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황한 새형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주방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들이 줄지어 들어와 주방에 펼쳐진 광경을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제 곁으로 달려와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시부모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였어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거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해? 하마터면 당신이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형수님들은 저희 아버지랑 했던 약속 잊으셨어요? 형님들이 자초한 일인데 어쩌겠어.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저번에 각서까지 쓰고 지장까지 찍었잖아요. 아주버님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하셨죠?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형님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는데 제가 계속 참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영상 녹화는 잘 됐는지 확인 좀 해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까지 해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아버님, 이건 전부 다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내 동서가 저희를 도발한 거라고요. 왜 항상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 다 했는데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네가 큰 며느리면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고 내가 분명 얘기했는데 너는 막내 며느리를 막대한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노인네 취급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원하고 있었어. 겉으론 착한 척 잘하는 척 다 하더니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그 영상 이리 줘봐라. 너는 이걸 보고도 끝까지 거짓말이 나오지? 저번에 작성한 각서 꺼내와 봐라.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기 전에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들은 시부모님과 함께 의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형님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버티기 힘들다면서 한동안 형님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이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새형님들한테 각서를 받았었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저를 막대하던 행동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이런 문제로 남편이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길 원했고 모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주방 구석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형님들은 시댁 식구들이 외출한 틈을 타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실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각서를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각서가 넘겨지자마자 새형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 각서는 새형님들의 인생이 달려있을 만큼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각서였죠. 또 한 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새형님들이 운영하고 있던 화장품 가게를 되돌려 받겠다는 각서였어요.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전부 다 몰수하겠다는 정말 중요한 각서였죠. 여기서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새형님들은 아주버님들과 결혼을 하고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부께서 형님들한테 같이 사업 하나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세 형님들은 관심사가 같은 화장품 매장을 차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부가 가지고 계신 상가에 세 형님들이 화장품 매장을 차릴 수 있었죠. 전적으로 시부가 뒤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셔서 들어오는 수익은 세 형님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이 있었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저에게 똑같이 제안을 하셨을 때 거절을 했었어요. 식당 일을 시간제로 했던 건 부모님 지인분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퇴근하고 바쁜 저녁 시간에 잠깐 도와주면 반찬들과 월급까지 챙길 수가 있어서 도와줬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새 형님들은 이런 저를 식모라며 놀려댔고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자 결국 서로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게 시부는 모든 걸 바로 잡으시려고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형님들은 저를 증오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형님들은 시부에게 매달려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잠깐 한마디 하려 했던 게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동서를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테니 화장품 매장만큼은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이 사람으로서 많이 부족했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앞으론 본이 되는 모습 보여줄게요. 저도 항상 막내 동서를 먼저 챙길 테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자리 잡아서 화장품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상당한데 그걸 다시 가져가신다면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저도 아버님 며느리인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화장품 매장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잊은 거 없니? 내 아들들과의 관계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라고 분명 경고했을 텐데. 어머님, 그런데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 문제죠. 솔직히 어머님도 잘하신 건 없잖아요. 왜 저희들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잘하려고 노력해도 알아주지도 않았으면서 항상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돌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서운하게 다가왔는지 알아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뭐라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건 생각 안 하고 막내 며느리한테 조금 관심 줬다고 그걸 서운해 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들은 조금도 반성할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너희 집안이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와준 건 기억 안 나? 사돈분들께서 내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빚까지 갚아줬었는데 그런 건 전혀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거지?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갈라서도록 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막내 며느리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전부 다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소송 들어갈 테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 다시는 우리 집안과 엮일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당장 사돈분들께 전부 전화 돌려요. 시모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데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온몸이 떨려오는 걸 참으시면서 새 형님들한테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각서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물러나겠다는 마지막 각서 내용의 조건이 적혀 있었죠.
첫째, 둘째 형님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셋째 형님이 막무가내로 나가면서 시부모님의 신경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결국 새 형님들의 부모님께서 전부 다 시댁으로 달려와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시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새 아주버님들은 형님들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매장은 시부께서 다시 가져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 형님들은 현재 지죽은 듯 조용하게 지내면서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모의 등살에 첫째 형님 내외는 별거를 하고 있고 둘째 형님네는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셋째 형님은 아무래도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받았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모습에 아주버님도 포기를 한 듯 보이네요. 셋째 형님네 부모님 빚 갚아드리는 것도 시부모님이 다시 상환하시라고 닥달 중이십니다. 새 형님들은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고 일제히 쪽박을 차게 되었지만 아직도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형님들을 용서해 줄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라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형님은 그동안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씀씀이가 커져서 그런지 시부에게 매달리고는 있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큰 아주버님도 형님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 묵묵히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해왔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상태라 현재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사건의 시작은 시모가 원래 입이 좀 가벼우신 편인데 약간 흥분을 하시면 아무 말이나 막 뱉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가족들 대부분이 그냥 흘려듣긴 하지만 시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힌 적이 몇 번 있었죠. 모두가 서로 헐뜯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최대한 조심히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 완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술을 드신다는 걸 분위기 때문인지 좀 무리하게 술을 드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시모는 모처럼 한 가족이 모인 게 좋아서 그런 거라며 점점 더 술의 양을 늘리셨어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서 남편은 묵묵히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를 집중시키셨고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여셨네요. 내 얘기를 잘 좀 들어봐라.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몸도 점점 약해지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김에
내 생각을 얘기하마. 너희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너희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다. 그동안 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돈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한두 살 먹은 나이들도 아니라서 내가 정한 결정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한다. 너희들이야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재산을 나눠주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불릴 수야 있겠지. 그런데 그것도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를 거 아니야? 나는 너희 아빠가 살아생전 힘들게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줄 때 학력별로 나눌까 하거든. 내 아들들이야 어차피 다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그 뒤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바로 내 아들의 배필이자 우리 집안의 며느리인 너희들이잖아. 돈을 불리는데도 경제관념이 바로 잡혀 있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내 아들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내 마음도 더 편할 테고. 이 나이 먹고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는데 맨날 까먹고 있는 모습만 보면서 속 태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기로 했다. 막내 며느리의 학벌이 제일 좋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테고 다음은 둘째 며느리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분배를 받을 거다. 금액은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가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갈 것 같구나.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 일을 제기해도 된다. 크게 반대하는 거 없으면 이대로 진행할까 하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나 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으니까 재산 분배를 적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예 차별 대우 아닌가요? 뭐든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이건 싸움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할게요. 더는 가족들끼리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자식들 먼저 따로 모아서 의견을 물어보셨어야죠. 대놓고 이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더 돼요? 방금 어머니가 하신 말씀 저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나랑 같은 생각이지? 재수 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황당하네요. 잠깐만요.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저도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제 인생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시집 갈 때 좋은 조건의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노력의 차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큰형님, 작은형님보다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제가 좋은 학력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도 형님들보다 보는 눈이 훨씬 더 밝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하신 결정 저는 따르도록 할게요. 이번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저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집안의 장남이 제일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그런 식상한 의견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어머님이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좋은 대학 나와서 괜찮은 회사 생활하는 건 맞지만 경제적인 눈은 제가 더 뛰어난 것 같은데요. 며느리들 중에 돈에 대한 개념을 제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게 저 아닌가요? 막내 동서는 그냥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돈도 벌고 절약 정신도 투철한 세무사인 제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어머님, 저도 꽤 이름 있는 대학 나와서
세무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보단 제가 훨씬 더 조건이 괜찮다고 봐야죠. 이 부분만 수정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재산 받겠습니다. 남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한마디에 가족들 모두 흔들리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눴었는데 재산 문제는 상황이 전혀 달랐어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의 개인 능력을 보고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건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그렇게 된다면 중졸인 저 때문에 남편이 받게 될 재산이 적어지는 거였어요. 집안의 환경이 어려워서 중졸을 하고 바로 사회로 나와 일을 시작해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도 걸림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너무 불공평하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둘째, 셋째 동서는 반대로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시모가 혹하게 되자 막내 동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 얘기하면서 둘째 동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또다시 폭풍이 휘몰아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기서 문제가 시동생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크게 나서지 않는 모습에 남편이 당황해하면서 따로 대화를 하길 원했어요. 그제서야 둘째 시동생이 입을 열었네요. 형, 정말 속 보이는 거 알아? 장남이라서 어머니의 재산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싶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어머니 의견에 반대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그럼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두면 되잖아.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형수님이 중졸이라서 그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져가든 그건 중요치 않아. 괜히 돈 문제로 가족 간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다. 벌써부터 서로 돈 문제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 재수 씨가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막내 재수 씨가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편해져 버렸는데 이게 가족 간의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어머니는 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온 방법이 이런 것 말고는 없었어요? 저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차별을 둬서 왜 싸움을 부추기냐고요? 언제나 현명하셨던 아버지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형제들도 각자 다른 대학 나왔는데 저는 서울대 나왔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 아무리 이 사람이 중졸을 나왔어도 형제간 학력으로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앞서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실질적으로 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니? 전부 며느리들이 하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꽤 많은 재산을 무턱대고 맡긴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토달지 마라. 둘째, 셋째 너희들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오르시는 게 돈이라는 건 배운 사람일수록 그만큼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형님은 중졸밖에 안 나오셨으니 당연히 경제관념이 떨어질 수밖에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능력을 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찬성할게요. 큰형님은 중졸이라 몇 푼 받지도 못하겠어요. 이래서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형님 부모님을 탓해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일찍 사회로 뛰어들었으니 당연히 남들보다 배운 지식이 모자란 거죠. 집안 유전자를 봐도 딱 알 수 있지 않나요? 저희 애들은 학교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형님 애들은
중간도 겨우 턱걸이 한다면서요? 걔들이 커서 똑같은 길을 걸을 테고 결국에는 뻔한 회사에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겠죠. 그래서 집안의 학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수씨,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움을 부추기겠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뱉어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왜 이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래? 괜히 형수님 때문에 재산을 제일 적게 받게 됐으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예상했던 일이 시모의 한마디로 인해 터지고 말았습니다. 셋째 동서는 저에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 삶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적을 하고 있었네요. 배운 것도 없는데 집안의 제일 큰 형님이라고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겠죠. 이것저것 시키기라도 하면 항상 입이 나왔었는데 속으로 제가 중졸밖에 안 나왔다는 걸 무시하고 있었을게 동서의 한마디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 시모는 가족끼리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거침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주거리 삼아 술을 들이키고 계셨어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시모가 이런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는 거였고 참다 못한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서 가져가게 되는 재산이 그렇게 중요할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어머님께서 주시는 재산을 받는다고 삶이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고작 재산 몇 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안 좋은 감정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건 내가 봤을 땐 잘못된 것 같아. 동서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왔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받고 싶겠지. 하지만 돈을 받고 나서 서로 얼굴 안 보고 인연 끊을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지금 하는 행동들은 무조건 후회하게 되어 있다고. 어머님 봐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즐기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을 안주거리 삼고 계신 거 안 보여? 재산을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세상 떠나시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지금 우리의 싸움이 의미가 있을까? 다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다들 파악도 못했잖아. 모든 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이상 섣부른 모습을 보인다는 건 나중에 분명 후회가 뒤따를 거야. 내가 비록 중졸밖에 안 되지만 사회생활을 정말 오랜 기간 경험해 온 걸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돈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 정말 많이 봐왔어.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라고. 그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 얼굴 봐온 시간이 얼마인데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거야? 중졸인 주제에 교수 나셨네. 네가 그렇게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애들은 중졸인 너의 말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재산이 얼마인지 말을 안 해서 불안하다고? 지금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금액은 총 10억이고 분배 결정이 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거다. 둘째, 셋째 중에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조건이 좋은 며느리와 내 아들이 7억을 가져갈 테고 그 다음이 3억을 가져가게 될 거다. 큰 며느리 너는 그 입이 문제야. 가만히라도 있으면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을 수나 있지. 어쩜 말하는 게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드니? 술맛도 다 떨어졌다. 돈 주면 감사하게 받을 것들이 어디서 착한 척이야.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쓸데없이 입을 놀리셔서
왜 어머님 심기를 건드세요?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에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님, 그런데 재산 분배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반반도 아니고 7억에 3억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7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4억으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7억을 받게 된다면 상관없지만 조정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큰형님 쪽은 재산 분배가 없다고 하셔서 제 속이 다 후련하네요. 동서내외들은 벌써 시모가 조만간 넘겨주겠다는 말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와중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보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제 팔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그렇게 저희는 먼저 집에 들어와 진정되지 않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들이킨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속을 알 수는 없었지만 들춰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용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기간이 지났을 때 시모는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고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분위기는 더욱더 무거워진 상태였죠. 이미 서로 각자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은 이유는 재산 분배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한 거니?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많은 재산을 분배받게 될 아들은 둘째고 나머지는 막내 아들이 가져가게 될 거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인 너는 땡전 한 푼도 없다. 어머님, 그런데 저희가 왜 두 번째로 밀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하신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그래도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니. 그럼 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너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겠어? 그래서 결정한 거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둘째 며느리는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7억을 가져갈 거고 막내 며느리 집안은 3억을 가져갈 거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나는 둘째 며느리 집에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7억을 주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나 혼자 집구석에 처박혀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니? 이런 건 내가 말을 안 해도 먼저 같이 살자고 물어봐야 하는 건데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 바쁜 거야? 내 아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고 둘째 며느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7억 받아야지. 어머님, 그건 저번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갑자기 결정을 하라고 하면 제가 많이 당황스럽죠. 그래서 지금 당신 7억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무조건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다는 거 몰라?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돈보다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러지 말고 그 7억 저한테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안방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 오시라니까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냥 저번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서 여쭤본 거잖아. 저 같으면 어머님 없고 저희 집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형님이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 전부 다 봤거든요.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실 거면 처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저희 주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다. 이 집 처분하고 나온 금액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둘째 동서는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거래가 성사되었고 시모는 먼저 둘째 동서네외 집에 들어가 살겠다며 집이 처분되는 즉시 재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에 시모는 둘째 동서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시모의 집이 처분이 되면서 둘째 동서 내외에게 약속했던 재산을 줘야 하는데 시모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동서한테 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셋째 동서 내외한테도 재산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자 둘째, 셋째 동서 내외는 한계치에 도달했는지 결국 불만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는 둘째 동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시모와 동서 내외들이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네요.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니? 내가 얘기했지. 좀 더 기다리라고. 시엠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시고 약속했던 재산은 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죠? 정말 10억이 있긴 하신 거예요? 통장에 10억이 들어가 있으시다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건데요? 설마 잠깐 사이에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시죠? 저에게 믿음을 안 주시잖아요. 글쎄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게 된다면 나중에 나 버리고 도망갈 거잖아. 저희가 왜 어머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상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10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당장 확인시켜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정말 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찾아왔다니까요. 약속을 지키셨으면 실행에 옮기셔야죠. 당장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저희가 받은 금액은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요. 어머님 집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내 통장에 들어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이 됐을 때 나눠주도록 하마. 큰 돈을 치고 있다가 막상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나눠줄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하고 불안해서 그런 거니 이해 좀 해줘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돈이 있으신 거 맞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버지가 10억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저희 가족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쥐고 있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거든요. 있다니까. 내가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둘째 며느리가 재산 안 준다고 이젠 밥까지 굶긴다니까.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사람을 이렇게 못 믿어서야 되겠어? 일단 외식이나 하러 가자.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번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10억이라는 재산 없으신 거 맞죠?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었대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죠. 혹시 저희들한테 거짓말 하신 건 아니시죠?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누가 믿겠어요? 내가 있다면 있는 거지. 어디서 지금 의심하는 거야? 다들 내 재산 안 가지고 싶어?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럼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다. 너희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가. 그래서 쉽게 내놓지 못했었다. 시모는 1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가져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길래 점점 사태는 심각해졌고, 둘째 시동생이 열쇠를 가져와서 문을 여는 순간 시모는 가방을 움켜쥔 채 저희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둘째 시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의 품에 있던 가방을 뺏었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탈탈 털었는데 통장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통장을 펼치는 순간 사색이 든 얼굴로 손을 떨고 있었고, 둘째 동서가 급하게 달려가 통장을 뺏어 들어 확인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네요. 시모의 통장에는 10억이 아닌 1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10억이라는 금액은 통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모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순간이었죠. 둘째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에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들 침착하라고 화를 내더니 시모에게 다가가 집을 처분한 돈은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입을 꾹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줘야 도와줄 거 아니냐며 침착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하자 시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가족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는 동네 지인들과 여행을 하던 도중에 카지노에 잠깐 발을 들인 적이 있었는데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여러 가지 놀 것들이 많아 한참 동안 재미를 보다가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태워버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걸 내보이는 순간 저희 가족 모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정말 10억이라는 재산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돈을 조금씩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을 찾는 액수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돈이 바닥이 나게 되자 시모는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기로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오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을 처분한 돈으로 카지노에 털어버린 시모는 둘째 동서네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결국 이 사실이 전부 밝혀지자 둘째 시동생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막내 동서네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거에 저희도 기운이 빠져버린 상태였죠.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아버렸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결국 장남인 남편이 시모를 모시게 될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듯 보였는데 어느 날 저녁 저에게 대화 좀 하자면서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을 쥐어주더라고요. 뭔가 싶어 자세히 보니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명함을 저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없어서 남편을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에게 그동안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았고 너무 놀라 급하게 안방에 보석함을 열었는데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우리 금품들 다 어디 갔어? 설마 우리가 외출한 사이
어머님이 여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가져가서 팔으신 거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숨겨놨어. 어제 잠깐 당신이랑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집 청소를 하고 계셨잖아. 그런데 금품함을 뒤적거린 흔적이 보이더라고. 혹시 몰라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계속 발뺌하길래 나중에 돈을 드린다니까 그제서야 주머니에 있던 우리 결혼 반지를 꺼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금품함에 있던 귀중품들 전부 다 숨겨놨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군데 알아본 곳이거든. 그쪽으로 모시는 게 가족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야. 우리도 언제까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 너희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너 손에 쥐고 있는 금영함 이리 좀 가져와 봐라.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힘들어진다고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 가서 요양 좀 하세요. 이리 내놔보래도? 이건 뭐야? 사단법인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고 너희들은 편히 살겠다는 거지?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다. 됐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도록 하마. 나를 정신 이상자로 취급하고 있어. 용돈도 안 주니까 금품에 손을 댄 것 뿐이라고.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명함에 있던 단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정신요양병원에 입원이 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둘째, 셋째 동서내외는 시모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조금도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모는 자기 통제 제어 불능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평생 그곳에서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시모 때문에 집안 전체에 불화가 생겼고 현재 다들 등을 돌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래도 시동생들을 잘 설득시켜서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동서들이 시모에게 돈 나가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네요. 이 문제로 인해 분명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겠죠. 시모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에게 불행을 주게 됐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10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시모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사고가 나셨는데 달려오던 차량의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라서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무방비 상태로 듣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운전 중이던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핸드폰을 건네받아 어디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는지 위치를 물어본 다음 차를 돌려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수술실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몸 상태에 대해 형님에게 물어봤는데 형님은 과다출혈과 함께 골절상도 심해서 연세가 있으셨던 시모의 몸으론
버티기가 힘이 들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시모는 언제 깨어나실지 모를 만큼 심각한 상태셨고,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또한 의식을 되찾으시는 건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시모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도 사고 소식 접했을 당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다며 손을 떨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부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며 빨리 일어나시라고 시모의 손을 잡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희는 교대하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때마다 시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시모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셨고 조금씩 몸을 회복하시는 것 같아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돌봐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의사는 시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니 저희도 그만큼 많은 시간을 시모와 함께 하게 되었고 남편은 퇴근하면 매일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회복하는 데 단계가 있었는지 시모는 눈을 뜨시게 된 시점을 시작으로 조금씩 손과 발을 움직이셨고 하루빨리 일어나시려는 노력이 보이고 계셨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시모를 보면서 저희도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병원에 붙어있는 시간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저희 가족들의 삶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었죠. 환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건강을 되찾아 가시면서부터 형님네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점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니 2, 3일에 병원을 찾던 형님네회는 언제부터인가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 정도로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형님네회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남편이 시모가 입원을 하신 시점부터 계속해서 쌓아두었던 감정을 폭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도 자주 오더니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병원을 오지 않는 거야? 엄마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지. 네가 있는데 좁아 터진 병실에 우리까지 와서 뭐해? 깨어난 거 봤으니까 앞으로 문제없이 일어나시겠지?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병원을 의무적으로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의사도 긍정적으로 답해줬고 시간 지나면 어차피 퇴원하실 텐데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삶이 바쁜데 모든 걸 어머님한테 맞춰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서방님이랑 동서 사이에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이해 못 해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봤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주말에는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놀러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정작 언제 얼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일 핑계만 대지 병원에 오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 태어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저희만 지속적으로 희생하는 건 불만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으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네가 기분 나쁜 것들이 있다 해도 좋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는 꼴은 우리랑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 어찌됐든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거리가 가까운 네가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게 가족이야? 상황에 맞게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일로 서로 감정 소모하지 말자. 동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나도 서방님한테 들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생할 수는 있잖아.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어머님 수발되는 것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동서 오기 전에 나는 안 한 줄 알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뭐든 했고 내 시간은 거의 있지도 않았어. 형님은 그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형님 내외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보다 병원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해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신경 쓰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했던 거였죠. 정말 시간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심각한 분위기인 거 알면서 놀러 다닐 건 다 다니고 정작 병원에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면 꺼려하는 형님네가 결국 불만으로 다가오게 된 거였어요. 남편도 참다 터져버린 감정이라 좋은 말이 나갈 수는 없었어요. 시숙과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모 옆에서 온갖 막말을 뱉어대는 게 보기 좋지 않았고 신경도 많이 쓰여서 자리를 옮겨서 대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병실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 순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뱉은 한마디는 저희 보고 그만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시모의 한마디로 점점 심각해지던 상황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눌하신 발음으로 시모는 힘들게 한마디씩 뱉으셨고 저희가 싸우는 모습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형님 내외는 안 좋아진 감정 탓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시모를 진정시켜드리면서 곁에 머물러 있었고 형님 내외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음에도 크게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죠. 본인들이 오고 싶을 때 어쩌다가 상황 좀 살피려고 오는 것 말곤 병원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만 살펴드렸어요. 이런 삶을 1년 정도 지속을 하게 되다 보니 저희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갑자기 퇴원을 권장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회복하는 것도 더디긴 하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만큼은 아니라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저희는 시모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1년 동안 재활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은 말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가 안면 쪽에도 있어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줘야 얼굴의 근육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어야만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판단했었죠. 그리고 원래의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를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긴 터라 간병해 주시는 분을 모시긴 했지만 저희 부부가 최대한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남편의 부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고 저희는 시모를 전적으로 돌봐드려야 한다는 판단하에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는 시모의 얼굴을 뵈려 시댁으로 찾아왔네요. 형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다. 엄마가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제야 모습을 보이는 거야? 형은 엄마 자식이 아니야?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일단 어머니 얼굴 뵈러 온 거면 된 거 아니야? 그 입 좀 다물고 있지. 내가 너를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얼굴 좀 뵈러 온 건데 왜 네가 잔소리인 건데? 한 번만 더 형한테 대들면 나도 그냥 넘어가진 않을 거다. 가만히 있으니까 적당이라는 게 없어.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만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동서,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나 봐. 얼굴살이 아주 쏙 빠졌네. 사람 하나 돌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서운하신 건 아니시죠? 뭐하러 왔어? 그냥 너희들 할 거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많이 바쁜데 억지로 올 필요는 없다. 나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간간히 생각날 때 얼굴이나 비추면 그걸로 된 거다. 이왕 온 거 저녁이나 먹고 가라. 시모의 말투는 이미 형님 내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모가 사고가 난 이후 그동안 보여줬던 행동들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모를 챙겨드리는 저를 바라보고 있던 형님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하고 말았어요. 동서는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머님 댁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각인시켜 드렸겠어. 어머님은 동서가 얼마나 고맙고 마음에 드시겠어. 결혼한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친엄마처럼 옆에서 온갖 수발 다 들어주고 있잖아. 동서네 부모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알고는 계시지?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건 하려는 게 내 눈엔 딱 보이거든. 어머님께서 살고 계신 이 집을 중심으로 주변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들어온 거야? 이런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 이 집을 동서의 소유로 만들려는 계획 아니야? 솔직히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봐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이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누구를 보살펴 드릴 수 없을 것 같거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내 몸을 망치는데 돈이 중요하겠어? 그런데 동서를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이건 정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지금 이 집 시세가 한 20억 정도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머님이 언제까지 사실지 아무도 모르잖아? 너무 돈을 쫓아가려 하지 마. 어차피 이 집은 동서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알지? 재산이란 모두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거라고. 나중에 동서가 어머님을 보살펴 드렸다는 게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다는 거야. 왠 줄 알아? 이 집의 장남이 바로 이 사람이잖아. 모든 재산은 장남이 더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지금 이 자리는 식사하는 자리인 거지 재산 얘기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리고 형님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조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돈에 대한 집착이 저보다 형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이 저희 부부의 소유가 될까봐 엄청 불안하신가 봐요. 그럼 형님이 들어오셔서 어머님 보살펴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적 한 번도 없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오셔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실까요?
저희도 일찍 정리하고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 다 드셨으면 방으로 모셔드릴게요. 당신은 아주버님이랑 형님 배웅해 드려. 가시는 건 못 볼 것 같아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모를 방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형님은 저의 거침없는 모습을 보곤 당황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참지 못하고 시모의 방으로 들어와선 자기한테 버릇없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님 내외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희 부부가 먼저 형님 내외한테 연락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 어느덧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보낸 세월이 8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리고 점점 몸 상태가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시모는 오히려 반대로 건강 상태가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였어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악화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셨죠. 병원에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약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여러 가지 질병이 더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 건 의사도 어찌할 수 없다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셨죠.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모와 함께한 8년의 세월 동안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좋은 추억들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울한 감정을 가진 채 차에서 시모를 내려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형님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서,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안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네? 고생 좀 했나 보다. 그런데 눈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딱 보니까 눈물 좀 흘린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안 좋은 말이라도 들었나? 여긴 뭐하러 오셨어요? 저희랑 얼굴 볼 일 없지 않나요? 할 말 없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은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요. 동서가 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동서 얼굴 보려고 몇 년 만에 나타난 것 같아? 우리는 어머님 뵈러 온 거야. 어머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희 말 들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여기 주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동안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59억으로 올랐던데요? 그래서 집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동서, 어머님 귀가 안 들리셔? 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야? 초점도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하려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놀러만 다니시더니 여기 집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죠? 형수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얼굴 마주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내가 방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 얼굴 보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려고 온 거라고요. 지금 어머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오세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되실 때까지 형님은 전국 일주 여행 다니셨는데 누가 좋게 봐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머님이 휴식을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괜찮아지셨을 때 다시 오든 하세요.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볼 일이 없다며 강하게 밀치더니 시모를 태운 휠체어를 대신 끌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시속과 몸을 부딪히게 되는 일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형님 내외가 갑자기 찾아온 건 시모가 살고 계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서둘러 처분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7년 전까지만 해도 20억이었던 집값이 59억으로 뛰었다고 형님은 집의 명의를 시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찾아온 거였어요. 그런데 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있는 모습을 보곤 서둘러 처리하려는 듯 시모와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형님 내의 행동들이 남편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돈만 집착을 하고 있었죠. 시모의 건강이 어떤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였어요. 중간에서 힘들어 하시던 시모는 형님 내외한테 많이 실망을 했는지 힘겹게 입을 여셨고 형님은 시모의 한마디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희들한테는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을 거니? 조금도 기대하지 마라.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10원짜리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뭘 어쨌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저희가 두 눈 뜨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라도 뺏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지고 갈 거라고요. 형은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꼭 보여야 하는 거야? 병원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엄마가 연세도 있으셔서 사고가 난 이후부터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약해지셔서 건강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지셨다고 했소. 세월은 비켜갈 수 없다며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남은 시간 좋은 추억 많이 남겨드리라고 했는데 형은 지금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못 볼 꼴을 보이는 거라고. 차라리 얼굴 안 비치는 게 형은 효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돌아가. 여보, 괜히 서방님의 말에 휘둘리지 마. 그렇게 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고. 집안의 장남인 당신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 서방님, 지금 어디서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원래 가족도 없는 거라는 거 몰라요? 나도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나는 조금도 변하는 거 없다. 어머니, 그냥 이 집 저희한테 주고 조용히 세상 떠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자식들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편히 눈 감으시려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형님 내외는 무조건 시모의 집을 소유하려고 시모의 건강 상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국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 또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어가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만하라면서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이셨네요. 그리곤 잠시 뒤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나도 바람 좀 세게 해주면 좋겠구나. 작은 애들과는 그동안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만 너희들과 보낸 시간은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없었잖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일주일이라도 좋으니까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전국 일주 나도 좀 데리고 다녀줬으면 좋겠다. 59억에 집을 주겠다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나한테도 남아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너희들 싸우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바람 좀 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싶은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그렇게만 해준다면 이 집을 너희한테 넘겨주도록 하마.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죠. 이 집의 소유가 저희들께 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우리와 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지. 안 그래? 엄마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몸 상태로 어디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희와 함께 하세요. 형이랑 형수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막대할 수도 있다고요. 여행은 저희랑 다닐 수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너희 집으로 출발하도록 하자.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쳤지만 시몬은 저희를 바라보시지 않았어요. 시숙은 남편을 밀치면서 시모를 시숙의 차에 급하게 태워드렸고 형님도 곧장 차로 올라탄 뒤 서둘러 출발을 하려고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숙의 멱살을 잡으면서 절대 못 보낸다고 끝까지 난리를 쳤지만 시모가 남편과 저에게 화를 내면서 큰아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나중에 전화한다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에게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셨고 시모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저희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요. 결국 시모는 형님 내외의 차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불안에 떨며 시모와 떨어진 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며 일주일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셨지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챙겨드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님 내외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희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었네요. 결국 시모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다음날 시모께 전화를 했고 시모는 별일 없으셨다는 듯 편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구경하러 가는 중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님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함께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전송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씩 안심을 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어느 날 시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형님 내외와 함께하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는 말에 더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님과 시숙에게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집에 올 시간이 한참 지났고 형님 네이한테 전화를 해봤는데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점점 불안함이 커지고 걱정이 되어 가고 있던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걸려왔고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오고 있던 시숙의 차량이 전복이 되었고 위태롭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니 이미 시모는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고 형님 내외는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터라
저희도 맨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장시간 형님 내외의 수술을 했는데도 두 사람 모두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식물인간이라는 진단 결과에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시모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형님과 시숙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조금의 희망도 없는 현실에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네요. 시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8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한 알람음이 들려왔네요. 그런데 생각 없이 문자를 보자마자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 내외와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고, 시모가 세상을 떠날 때 저희 부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다며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예약으로 보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도 시모에게 예약 문자가 온 내용을 보며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시모의 선택이 저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시모의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문제는 형님과 시숙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카들이 있다는 게 걱정이죠. 어머님이 남기고 가신 집을 처분하고 조카들에게 줘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네요. 시모는 형님 내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